저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시장의 추세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될 업종들이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펀더멘탈 동력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 전망 발표하셨잖아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630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강하게 지르셨는데 근거를 좀 알려주시죠. 저는 저지수 때가 그렇게 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원래 우리 사적으로 만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증권사의 어떤 입장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네. 하우스뷰 센터 차원에서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서 나온 지수대인데, 개인적으로 훨씬 높이 훨씬 보잖아요. 높게 본다라고 해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나왔을 때 무슨 말했냐면, 너 TP 낮췄어?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정도 레벨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죠. 네. 요 그림이 뭐냐면은, 저희가 3,630을 타겟을 한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시겠죠. 12개월 선행 EPS, 12개월 선행 PR이 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 12개월 뒤, 예를 들어서 지금이 4월 27일이라고 한다면 2022년 4월 26일까지 예상되는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이익이 EPS고요. PR은 이때까지 예상되는 이익을 반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PR인데, 지금 현재 코스피 PR이 재밌는 것은 13배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13배 초반이라고 한다면 3월 말에만 하더라도 3,060이 13배였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3,180, 3,200 왔는데 13배라고? 무슨 말이냐면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같은 지수대라도 밸류에이션 레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자, 그걸 차치하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1년 뒤에 예상되는 EPS,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PER, 타겟 PER을 15.1배를 반영을 했는데요. 15.1배라고 하면은 저희 퀀트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수치 대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15.1배를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1월 초에 고점을 기록했던 밸류에이션 레벨 정도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월 초에 기록했던 PER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레벨에다가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이익 전망을 반영을 해줬더니 3,630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있는 매트릭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 매트릭스를 굳이 그려드린 이유는 12개월 선행 PER이 요 레벨로 가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EPS가 상향 조정된다면 지수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그림을 요 매트릭스를 굳이 넣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만큼 시장 상승 여력은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자료를 11월 중순에, 4월 초에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3월 말 4월 초에 봤던 12개월 선행 EPS의 그 당시 컨센서스는 240이었는데 지금 24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실적, 펀더멘탈, 이익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만큼 조정을 받았더라도 하단을 지켜줄 수 있는 레벨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계속 실적, 경기, 펀더멘탈,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걱정을 하시겠죠. 다 걱정되죠. 안 오르면 걱정되죠. 네. 근데 요 변수들은 워낙 많아서 뭐 좀 간단하게 정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올해 2분기 이후 연말까지 바라봐야 될 두 가지 키 팩터는 물가, 금리, 그리고 펀더멘탈, 경기, 기업 이익,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변수가 제가 전망을 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키입니다. 그리고 물가랑 금리를 맨 위로 올려놓은 이유는, 만약에 물가나 금리 흐름들이 제가 생각했던 흐름과 달리 가게 된다면 제 전망도 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제 전망은 물가가, 금리가 2분기까지는 쭉 오를 텐데 3분기, 4분기 때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라는 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1분기 때는
물가 금리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시장이 2분기부터는 왜 바뀌느냐? 2분기부터는 너무나도 좋은 펀더멘탈 동력, 기업 이익 동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2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고요. 이런 흐름들이 물가나 금리가 3분기, 4분기 때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기나 기업 이익 흐름들이 좀 더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은 올해 뭐 3분기, 4분기 초중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뭐 많이들 걱정하셨죠. 최근 들어서 재확산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그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전만큼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방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끌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관건은 3분기 때 집단 면역이 되는지, 4분기 겨울이 됐는데 재확산이 다시 오는지 않는지, 특히 미국과 유럽 쪽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달러 변수가 중요한데, 저는 2분기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 달러 약세,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 경기 모멘텀의 강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2분기 때는 펀더멘탈 동력, 수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3200선에서 지지부진한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박스권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좀 시장이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 미국 경기는 확실하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정부양책을 또 이번에 또 1조 달러짜리 또 뭐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평소에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 경기만 너무 좋으면 이 신흥국이라든가 외국에 투자한 달러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상황. 이런 게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달러가 굉장히 일방적인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 시점을 잘라서 본다면은 통화정책의 변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세로 갔을 때는 미국만 긴축을 한다든지, 미국만 통화정책 스탠스를 정상화되는 금리 인상을 하는 흐름을 보일 때가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났었던 시점인데, 지금은 어떠냐?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격차가 붙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완만한 달러 약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왜 1분기 때 반등을 했느냐? 미국만 일방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갔던 거죠. 반면에 유럽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초까지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유럽 경기는 좀 불안하고 미국 경기는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유로와 약세, 달러 강세가 펼쳐졌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왜 그러면 달러가 또 약세로 가니? 2분기 때는 기본적으로 기저효과에 의해서 미국보다 유럽 GDP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유럽 어떻게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문제라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럽은 우리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경제 봉쇄 조치를 연장을 할 거야. 그래 놓고는 경제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더 풀어준다라는 흐름들로 간다든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에 근접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봉쇄 조치를 계속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네. 특히 최근 들어서 영국은 유럽 주요국 중에서도 굉장히 유일하게 코로나19 진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 GDP 성장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좋았던 것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맞는데, 안 좋아질 것 걱정했던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유로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아마 2분기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2분기 때는 달러 인덱스가 좀 레벨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달러 환율도 1,1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 안심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만 일방적으로 좋다? 유럽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못했으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일방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원래 달러 인덱스 가운데서 그 6개국인가 네. 이 화폐가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유로 그 지분이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가 되는 환경이 된다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연히 거죠. 약세가 네, 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유럽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서 유럽 경제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유럽 경제가 다 같이 모두 해피하게 좋아지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IMF나 OECD 전망치를 보면은 유럽 주요국들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은 2022년이 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못 간다는 전망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주요국들은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독일 중심으로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유럽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불안했던 흐름들이 조금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전망치로 나오고 있는 유럽이 좋고 미국이 GDP 성장률 자체가 좀 레벨이 차이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힘이 받는다면 달러는 2분기 중에는 최소한 2분기 중에는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럽에서 EU에서도 이탈리아는 지금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탈리아 경제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라고 보고 그게 시작이 돼서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런 어떤 재정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은 각자마다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 그래 놓고는 유럽 안에서의 합의가 있어야지 그거를 좀 시행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딘 것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 반복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각국에 있어서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유로존, EU 차원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들을 좀 더 액티브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또한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로 만약에 달러 약세가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수출이 잘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좋아지는 거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환경이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흐름들을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당길 만한 요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진 못했죠. 뭐 계속적으로 패시브 투자 전략을 펼쳐왔었는데 이번에 공매도 재개가 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까지 좀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 쪽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한민수님이 이경민님 참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뭐가 됐든 어쨌든 네. 하여튼 그 주린이 분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 외에도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 시장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이 바뀔 만한 또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 이 그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본적인 전망의 강세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물가든 금리든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때는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그리고 2분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레벨 자체, 특히 금리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채권 금리는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1.5%대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물가 오른다, 경기 좋다라고 하는데 금리 레벨은 더 떨어졌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 4분기 중에 금리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물가 이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 불안도 있었고 물량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거든요. 이런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이제 2분기에 정점 찍고 완화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2분기 물가가 금리가 확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3분기, 4분기까지 이 수준이 유지된다 라고 한다면 2분기 그리고 3분기 초반에 좀 반짝했다가 이제 하반기 내내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 예상과 전혀 반대로 물가가 확 2분기에 올라갔다 더 올라가게 된다. 금리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2%, 3% 올라가게 된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럼 너는 물가와 금리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 올 한 해는 물가와
펀더멘탈 간의 시속 게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1분기 때는 물가가 좀 우위를 보이는 구간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렸고 2분기 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 펀더멘탈이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정적인 것은 지금이 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 것은 2분기, 3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 4분기 다 둘 다 둔화되는 그림이라서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이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펀더멘탈은 둔화되는데 물가와 금리는 더 올라간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달리 또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한다면 크게 올 한 해는 크게 무리가 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섹터 전략 네. 이런 것도 약간씩은 좀 변해야 될 변화를 필요가 줘야 되겠죠. 있겠네요. 네. 그 네. 예를 들어서 일단 물가 금리가 안정이 되고 네. 뭐라 그러죠? 그 뭐 달러도 약세가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sek터가 유리한 건가요? 뭐 일단은 뭐 섹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왼쪽에 구조적인 성장과 수출주는 바이앤홀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도주가 바뀐다, 뭐 주도주가 뭐 변한다, 얘는 이제 소멸하고 얘가 움직일 거다. 구간별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상승 추세, 작년 2020년 3월 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운송기계 이 업종들을 샀다 팔았다 했다가는 따라가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업종들은 일정 비중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은 들고 가시고 좀 지지부진하다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승자는 이 업종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상반기 중에는 제가 이 그림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상반기 중에는 최근 핫한 에너지화학 철강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금리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은행주를 더 따라가서 사기보다는 향후 시장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에너지화학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5월 물가나 이런 흐름들이 정점을 찍는 시점부터는 상대적 강세가 조금 주춤해질 수 있다.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그 상승 흐름에 있어서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된다고 본다면 이제 그리고 코로나19도 진정이 되게 된다면 집단 면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4분기 GDP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소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11월 달에는 광군제, 12월 달에는 연말 소비 시즌 이런 모멘텀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구조적인 성장과 수출주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담아 놓으시고 잊어버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시크리컬과 금융주,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주들을 매매하신다면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충분히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로 보유할 만한 우리 보통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네. 계좌 2개. 맞습니다. 이쪽 계좌에는 장기 묻어놓는 투자로 거죠. 그래서 저런 수출주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기아차, 현대차 지금 매수 기회인가요? 떨어지는 칼날 잡아도 되나요?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은 잡아도 된다라는 시점이네요. 네, 길게 보신다면. 길게 근데 본다면. 뭐 일주일 뒤를 보고 뭐 떨어질 칼날을 잡기 쉽지 그러니까 않고. 이건 장기 투자로.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시장의 추세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될 업종들이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쪽 좀 뭐 단기, 중기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예, 저쪽 주들 이쪽 주 뭐 피해주. 코로나19 피해주들과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업종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은 뜨거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익 모멘텀이 너무 세요. 아니 지금만 봐도 뭐 포스코 강판이니 뭐 이 철강주도 오르는 거 엄청나죠. 봐요. 조선주도 이제 지금 막 네, 움직이고 그렇고. 있고. 왜냐면은 저기 왼쪽에 말씀드린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실적이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8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20, 160 이렇게 올라가는 업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익 증가율만 놓고 보면 50%밖에 안 돼요.
근데 내년까지 실적을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30% 40% 열려 있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 들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클리컬과 금융주와 그리고 뭐 코로나19 피해주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시장이 100이었다면 20까지 뚝 떨어졌다가 60, 80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익 증가율은 300%, 막 400% 극자 전환 막 이럽니다. 모멘텀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이슈만 딱 들어오면 팍 튀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긴 호흡에서 본다면, 내년까지 그리면서 본다면 이 업종이나 종목들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훨씬 넘어서 레벨을 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의 문제, 모멘텀의 문제, 이 안에서 레벨에 베팅하게 된다면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를 좀 길게 가져가자. 모멘텀에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시클리컬과 코로나19 피해주를 보자 정도로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시클리컬 이쪽 부분은 확 오른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그 피해주나 확 오른다 해도 그럼 이게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클리컬이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5분 후선 이상은 좀 지나고 있다. 상승 여력은 너무 남아있지만 여기서 막 따라가서 뜨겁게 따라갔다가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아니 우리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이게 좀 새로운 주도주 아니냐, 네. 이제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가요 지금 레벨이?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요 그래요? 쪽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고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림들, 그럼으로 인해서 에너지 쪽, 그리고 금리가 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들, 그런 쪽에서 은행주들은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최근 시장 흐름을 본 데 있어서 자꾸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양봉을 내면서 계속 돌파 시도하는 업종들, 돌파 시도하다가 탁 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 좀 대응을 할 여지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SK 이노베 인플레이션 기대감 그 수혜주로 SK 이노베이션이 기록이 돼 있는데 저거는 저 배터리하고 상관없이 그 정유주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도 저 종목을 말씀드리고 정유를 말씀드릴 때 저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 종목이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꺾이기보다는 확 조정받다가 바로 튀어오르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저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이번에 저 신용 등급 하향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러저런 것 때문에 그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최약체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좀 고민이 되죠. 왜냐면은 1등 기업은 지금 분할 이슈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처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2등주는 지금 뭐 2차 전지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3등이라고는 하지만 소송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한번 유럽 동력으로 한번 쫙 레벨업 된 상황에서 다음 스텝에서는 미국 동력으로 한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섹터 애널리스트도 탑픽으로 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시장이 되게 불안할 때였는데 그때 과감하게 그 컴퓨터 모니터를 끄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그 다시 상승세로 더 전환이 됐고 뭐 이렇게 왔는데, 아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신 분들이 더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겸손하게 그 보수적으로 줄여서 3,650.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위로 드리려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아니라 진짜 좋아 보여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뷰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작년 3월부터 변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제가 생각했던 로직과 이런 것들을 다 뒤바꿔 버릴 만큼의 뭔가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8년이었거든요. 네. 2017년 말에 제가 2018년 전망을 하면서 3천 간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꺾인다 라고 하면서 상고 하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3월 말에 미중 무역 분쟁이 딱 시작돼서 저는 4월 전망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장 끝났다, 이제 시장 안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많은 비난을 받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우리 뭐 기대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생각했던 그림보다도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 그렇죠, 뭐 증세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들어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만한 변수들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당분간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 동력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3630, 뭐 지금 많은 분들에게는 뭐 3200선 이제 막 돌파하냐, 이것도 지키냐, 올라가냐, 이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높게 보실 수도 있는 수치인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시죠. 네. 근데 아마 개인적인 수치를 아시면 깜짝들 놀라실 텐데. 그거는 방송에서 말 못하고.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건데, 이런 이유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그럴 땐 또 바로 나오셔서 또 알려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하여튼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뭐 한 3개월, 6개월 뒤에는 많은 분들이 웃으시면서, 그리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런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갖고 좀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시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투자를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렇게 감을 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